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EBS 수능특강 A형입니다. A형. 자, A형 비문학 파트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사회 영역 파트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영역 중에 사회 영역이 들어가는데 사회 영역은 단락, 즉 구조 정리가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리고 유형별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교 유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비교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사례 적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사회 영역에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포커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다음에 알겠어? 네.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는 다들 이제 27페이지를 펴니다. 27페이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페이지 27페이지에 거기서 제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주의자와 상호작용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가죠. 자, 초기 사회학이 능동적인 인간관계를 견지했다면 그 이후에 사회학은 구조주의의 흐름에서 수동적인 인간관계를 견지하게 된다. 사람은 구조주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자율의지에 의해서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인가. 그 끝없는 논쟁 속에서 수동적인 인간관을 강조한 대표적인 입장이 구조주의다.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글의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회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이렇게 정의한다고 볼 수 있지. 인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수동적인 인간관을 대표하는 입장이 무슨 주의라고 했지, 남이나? 수동적인 인간관. 구조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조주의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선생님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구조주의예요. 자, 이는 인간이 오로지 그가 처한 사회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아, 구조주의는 뭐다? 그가 처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뭐 한다?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수업하는 패턴 핵심 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라인만 연결시키면 돼요. 자, 세 사람에 있어서 신의 존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없듯이 그들에게 인간 사회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사회 구조. 아, 구조주의의 핵심은 뭐다? 사회 구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자, 사회 구조인 것이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이러한 구조주의 시각에 의해서 공유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회학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수동적으로 볼 거냐, 능동적으로 볼 거냐. 수동적으로 보는 입장을 구조주의라고 하는데 이 구조주의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구조주의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은 그 중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능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 쭉 보세요. 세 번째 단락은 뭐가 나와 있지? 방금 뭐가 나와 있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뭐로 시작하고 있어? 갈등. 그렇지, 이렇게. 묶이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단락은 구조주의 중에서 뭐에 대해서? 기능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갈등론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인간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구조주의가 있는데 그 구조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뭐? 기능론. 하나는 뭐? 갈등론. 그 중에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기능론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을 보자.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고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 태어나 학습과 사회를 통해서 역할과 역할 기대를 습득한다. 자, 얘네들이 중요한 건 바로 뭐다? 학습과 그로서 사회를 통해서 역할을 습득한다. 그리고 생물학 영향을 받아 생물의 기본 속성인 항상성과 균형성을 그대로 사회에 투여하여 사회 역시 유기체처럼 그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여기에 필요한 건 항상성과 자, 이 항상성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라인으로 따진다면 여기 들어가는가? 어디에?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 유기체의 타박, 골격과 같은 거시적 문제와 세포, 미생물 단위의 미시적 문제가 있듯이 사회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기능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시적인 입장에 문제가 있고 미시적 입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통제 기능의 미비. 첫 번째 뭐야? 거시적 차원의 문제점은 사회통제의 기능의 미비.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나와있지? 합법적 목표 달성 수단의 부재. 합법적 목표 달성의 수단이 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부재. 여기에 지금 거시적인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위에 대한 보상과 나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회 통제 기능이며 그것이 실패할 때 개인들은 사회화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균형이 깨진다고 본다. 또한 불합리한 사회제도 등에 의해서 합법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는 갈등론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 거시적 입장. 하나는 뭐 입장? 미시적 입장. 그 중에 뭐만 나와 있어요? 거시적인 것만 나와 있죠.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갈등론자들은 여러 부류로 나뉘지만 크게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베버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어요. 그대로 써요. 마르크스주의자. 또 하나는 뭐? 베버주의자. 우리 지금 그대로 나와있죠? 베버주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한번 보자고. 그들은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비해 사회구조의 우선성을 가정하며 인간은 그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학습과 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론자와는 달리 사회 문제는 사회 구조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구조의 모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일부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개혁과 혁명에 의해서만 그것도 한꺼번에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건 사회 전체가 모순을 이룬다 라고 보는 거지. 이게 갈등론자와 기능론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고치려면 사회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게 갈등론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이까지 따라와서 자, 그게 보면 그러나 베버주의자들은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의 모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입장이다. 자, 마르크스주의자와 베버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사회 전체적인 모순을 극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걸로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비관적 입장이 베버주의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들 봤을 때 갈등론과 기능론 그 다음에 그 갈등론 안에서도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사회 전체를 개혁하면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베버주의자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바라보는 게 베버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달라 봅시다. 자, 한편 구조주의자에 비해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보는 입장. 자, 이거네.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즉,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인간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느냐, 능동적으로 바라보느냐. 여기로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을 뭐라고 한다고? 상징적 무슨주의. 상징적 무슨주의. 상호주의. 여기 이제 누구의 입장이냐면 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회구조란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대신에 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언제나 몸집과 같은 상징체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번째 단락은 요 라인에서 구조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주의를 갖고 나가는 거죠. 상징적 상호주의. 상징적 상호주의의 특징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상징 체계를 통해서
상징 체계를 통해서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 갑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상징적 상호주의론자들은 사회구조를 앞세우는 분석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앞세운다. 아, 얘는 사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뭘 바라본다? 라고 본다면 개인과 뭘 중시한다? 거기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을 결정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상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 존재. 아, 개인을 뭐로 봤다? 가변적 존재로 봤다. 그대로 있는 것만 선생님이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말을 둘러싸고 상호작용의 내용이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뀐다는 뜻이다. 즉, 상호작용이란 상대편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다. 이게 하나 더 쓴다면 얘네들은 뭐야? 주관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빼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돼요? 됐어? 자, 따라서 사회 문제란 더 이상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사회 문제는 상대편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대 행위에 낙인을 찍고 그 낙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이다. 자,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사회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학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고.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조주의라고 한다.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한다? 상징적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구조주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반해서 상징적 상호주의는 뭘 중시한다?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게 구조주의와 상징적 상호주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구조주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론은 뭐다? 학습과 사회 통해서 항상성과 균형성. 그 다음에 기능론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는 거시적 문제와 미시적 문제가 있는데 거시적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나타난다. 이에 반해서 갈등론은 뭘로 바라보는 거냐? 공통점. 얘네들이 바라보는 건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이 누구야? 마르크스주의야. 근데 개혁해봤자 불가능하다 라고 바라보는 게 누구야? 베버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다시 상징적 상호주의로 간다면 얘네들은 뭘 중요시? 상징 체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걸로써 인간을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을 하는 존재로 분석하는 게 상징적 상호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데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뭘 물어봤느냐? 표제와 부제를 물어봤지.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먼저 부제를 먼저 봐야 돼. 부제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본다면 부제를 먼저 보는 거야. 그거를 요약하는 게 표제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풀 때는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봐야 돼. 부제가 우리 본문에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 크게 뭐야? 인간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느냐? 능동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걸 뭘로? 구조주의와 상징적 상호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 부제에 그게 들어간 걸 먼저 찾아보면 되겠지. 몇 번이 될까? 찾아보면 쭉 보자. 부제 아래쪽에 있는 게 부제야. 쭉 바라보면 몇 번이 이게? 2번은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야 된다니까. 얘가 써져 있거나 얘가 써져 있거나 아니면 얘가 써져 있거나 얘가 써져 있거나. 이게 우리 글 핵심이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은 부제에 그게 들어간 게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죠. 무슨 말? 5번에 보면 뭐야? 사회를, 자, 구조주의자들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뭘 바라보는 거야? 인간이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를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표제를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뭘로 다뤘어? 구조주의와 상징적 상호주의로 나누었다 이 말이야. 다 몇 번으로 봐야 돼? 5번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아, 세부적인 걸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나중에 찾는 거라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8번. 위 글에서 설명하는 구조주의자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자, 구조주의는 얘네들이야. 자, 보자고. 1번에 인간은 사회 안에서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규칙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 없어? 없죠. 2번에 인간은 사회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여기 나와있네?
뭐라고 했어? 인간은 사회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그대로 나와있잖아. 답이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있다? 답이 있다라는 게 선생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또 갑니다. 자, 왜 그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보기 한번 읽어볼까? 소설 홍길동 전 주인공이 홍길동은 충효를 폄하하고 문부를 겸비한 뛰어난 인재였다. 그러나 그는 적서차별 제도가 심한 조선사회에서 서열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길동은 가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문제의 포커스는 우리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구조주의와 상징적 상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와 있냐면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맞지? 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걔가 살던 조선 사회가 나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얘가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가출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선 사회는 뭐와 관련 있는 거냐면 구조주의와 관련 있겠지. 그 다음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관련 있겠어? 상징적 상호주의와 관련 있겠지.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하겠던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적용하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생님랑 같이 한번 보죠. 기능론자들은, 자, 봐봐. 기능론자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기능론자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홍길동의 가치를 사회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사회화가 실패한 경우, 사회구조의 문제란 말이야. 사회화가 실패했다. 통제적인 부분에 미비되고 목표 달성이 부재되는 이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론자들은 사회 통제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준 여기 합법적 목표 달성 수단을 만들어주면 홍길동이 가출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 2번도 있죠. 3번 갈등론자입니다. 갈등론자들은 기능론자와 달리 홍길동의 가출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 동그라미 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갈등론이야? 상징적 상호주의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가 되겠지? 상징적 상호주의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풀 때 4번도 한번 볼까? 배버주의자들은 아까 배버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사회가 개혁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비관적 입장이란 말이 4번에 제일 끝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그래서 4번은 맞는 거. 5번은 상징적 상호주의자는 홍길동의 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했어?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답이 5번도 맞는 거죠. 답이 몇 번이 되는가? 3번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때? 항상 정리하면 정리한 거 내에서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선생님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러한 정리를 선생님의 말로 바꿔서 한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썼을 뿐이에요. 단어만 골라서 썼을 뿐이라고. 근데 희한하게 이걸로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항상성 모르잖아. 균형성 무슨 말인지 몰라. 탄핵통제 미비 합법적 목표는 몰라. 근데 이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구조를 정리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게 비문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게 구조정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어때? 다음에 쉬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되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잖아.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안 되니까 이 혼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비문학은 안 틀린다고 했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한 게 우리 학원 출신 학생들은 비문학은 안 틀린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이걸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문학을 자유자재로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1990년대 이래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자본, 상품, 서비스는 물론 그동안 비교적 국민 국가의 통제 아래 놓였던 노동마저도 국경을 거슬러 지구적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신자유주의적, 뭐라고 볼 수 있어? 지구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다루는 거 아니야.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자, 1990년 1억 1,500만 명이 이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그 수치는 현재 2억 1,4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론 이는 전 지구 인구의 3.1%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통계 수치로 따지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이주는 자본, 상품, 서비스와 달리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송출국가
이 경우도 엄청난 경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야기한다. 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중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여러 가지 자본,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뭐 했지만은 이동했지만 우리 국어에 우리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게 뭐의 이동? 노동의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신자유적 지구화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노동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물론 노동 말고 나머지 것도 계속해서 이주했죠. 그렇지만 우리 그래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노동 이주라는 거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과거 이주는 주로 제3세계의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로 가족들을 동반한 채 영국 이주하거나 후식민지 사람들이 식민지 모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과거의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과거의 이주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3세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동하는 게 과거의 이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식민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식민지의 모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식민지의 모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식민지의 모국이라는 게 어디 나있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그 다음에 호주, 프랑스가 아니죠. 독일 이런 데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야. 자, 이 경우 본국과 영국이 단절하고 이주국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정착함으로 국민과 국가와 모순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의 이주는 이주민들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고국 사회와 정착 사회를 함께 연결하는 과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얘네들은 뭐 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거기 보면 국민과 국가와 모순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가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과거 이주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에 상반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현재 이주라고 볼 수 있지. 현재 이주는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있냐면 거기 그대로 마지막 읽어보면 자, 교통과 통신 발달로 고국 사회와 정착 사회를 뭐한다? 고국 사회와 정착 사회를 뭐한다?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그러면 같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국민과 국가가 모순되지 않은 게 과거라면 현재 이주는 국민과 국가 사이가 뭐 됐다? 모순됐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국민과 국가가 뭐 했다? 모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이주민들이 본국에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주하고 이주민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지금까지 지역적인 것은 국민적인 것 안에 상상되어 왔기 때문에 항상 국민적인 것은 하위 정도로 간주되어 왔다. 통제하는 중앙과 이에 종속하는 지방의 이분법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국민적인 것은 지구적인 것에 의해서 문호를 열고 범세계주의로 나아갈 것이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지구화는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뭐한다? 뒤바꿔 놓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구지역화다. 자, 세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지구지역화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끄집어내 봅시다. 지구 지역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시 네 번째 단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지구 지역화 이론은 근대화 이론이 강조하는 낙후되고 지역적인 것이 서구 또는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힘에 의해서 서구나 미국처럼 변모할 수 있다는 가정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낙후된 곳이, 낙후된 지역이 뭐 하는 거? 서구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대신 지구지역화는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상호 침투한다고 보면서 자, 뭐 한다?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뭐 한다? 상호 침투입니다. 상호 침투. 이렇게
상호 침투한다라고 있어요. 상호 침투. 자, 의미하는 거, 거기 보면 상호 침투한다고 보면 그 결과는 지역별로 독특한 혼종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인 것이 지구적인 것과 대등한 상태에서 상호 침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구와는 지구 지역화를 한 축으로 하지만 동시에 지구적 과정에서 서구화 또는 미국화의 역할을 보여주는 지구 성장화라는 또 다른 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지구 지역화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두 번째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지구 성장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성장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은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구 성장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구 성장화란 국민, 국가, 기업, 조직들이 자신들의 권력, 영향력, 이윤을 지구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초국적 노동이주가 영토의 절대 주권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들의 노동을 받아들인 이유는 유입된 노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유입된 노동력은 본국의 선진국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동력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 노동 수입국으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영토의 절대주권을 내세워 노동 이주에 대한 철저한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경직된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 성장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거기 봐봐. 국민, 국가, 기업, 조직들이 자신의 권력, 영향력, 이윤을 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거야. 지구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노동력을 수출했던 곳인데 지금은 뭐하고 있냐면 통제하고 있단 말이야.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동 수익을 통제하고 있는데 글쓴이는 통제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왜? 지금은 지구,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지구화가 일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그 중에 포커스를 뭐에 맞췄냐면 노동의 이주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주는 어떤 거였냐? 제3세계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가거나 식민지에서 식민지 모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국민과 국가 간에 모순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현재 이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고국사회와 이때 이 고국이라는 건 원래 살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정착사회라는 건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걔네들이 계속 이걸 연결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국민과 국가 간에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즉 신자유적 지구화로 인한 노동 이주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지역화가 아닌데 지구 지역화라고 했죠. 지구 지역화의 개념을 갖습니다. 지구 지역화는 낙후된 지역이 서구화된다라는 개념을 비판하는 거고 뭐한다? 지구적 입장과 지역적 입장이 끊임없이 상호 침투하는 개념으로 봐서 지구의 지역화와 지구의 성장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지구 지역화의 입장이고 지구의 성장화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구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개념이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선은 말만 정리해 놓고 보고 선생님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위 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는 구체적 수치야. 숫자가 나와있다 이런 말이야.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는 거지. 두 번째,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과거, 현재 대비하고 있지. 예, 대비가 나와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대비 표시니까 여기 나와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세 번째, 나는 최근 현상을 들어 기존 관점의 문제점. 문제점이 이제 뭐냐? 요거지. 요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논의를 전제하고 있다. 라는 네 번째 단락인데 네 번째 단락에서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만이 뭐야? 현재 상황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 현재는 뭐야? 지구 성장화라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뭐 하면 안 된다? 한국은 노동 수입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이야? 글쓴이 입장이지.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되겠어? 4번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갑니다. 자, 위글을 보기에 대응하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니다. 보기를 보면 적용하기야.
미국의 한 햄버거 회사는 인도에 진출하면서 힌두교도들이 사는 지역에 쇠고기를 뺀 햄버거를 새로 개발하여 매출을 크게 증대시켰다. 미국에 이주한 힌두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 회사에 요청하여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도 새로운 햄버거를 판매하도록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미있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 보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햄버거 회사가 어디로 들어간 거냐라고 본다면 인도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어디에 사는 미국에 이주한 힌두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회사에 요청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이 인도라는 새로운 곳에 뭐 한 거야? 새롭게 진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살고 있는 누가? 힌두교도들이 어디에도 만들어달라, 미국에도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구조가 맞지?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로 침투했는데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야 같은 미국 땅에도 이런 거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 이주한 힌두교도들은 본국의 정체성이 잃지 않고 있지. 왜? 이 본국에서도 힌두교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소고기를 먹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소고기를 뺀 햄버거를 먹고 싶은 거니까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맞는 거네. 자, 미국에 이주한 힌두교도들은 미국의 문화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원래 햄버거는 소고기를 집어넣었는데 소고기를 뺀 햄버거를 미국에 팔게 해달라 라고 해놨으니까 미국 자체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분도 맞는 거네요. 3번, 햄버거 회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한 것이 지구 성장화다. 요게 아까 이야기했죠. 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지구 성장화. 미국에서 인도로 갔으니까 지구 성장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세로는 빼로는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상호 침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구적인 것은 뭐가 되는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역적인 건 뭐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다. 5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햄버거가 판매되는 것은 범세계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 범세계주의가 아니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범세계주의가 되겠지. 그러니까 잘못됐지. 미국에서 이렇게 팔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범세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32번에 위글을 읽고 친구들끼리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동이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글쓴이 생각에 공감하고 있어. 글쓴이가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글쓴이 신중해야 돼. 뭘 미칠 수 있다. 그 나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아까 했던 거.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주를 받는 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성장 동력 이야기했었고 요즘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악화되고 있다. 이거 봐. 오늘날은 뭐 되는 거야? 고국사회와 정착사회가 연결되어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모순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글쓴이가 뭐라고 했어? 통제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지구 지역화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초인류 기업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선생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 가셨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보통 외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 중에 뭐가 있냐면 현대가 있고요. 삼성이 있어요. 삼성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삼성 거를 선생님이 한국에서 유학을 갔으니까 이게 쓴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삼성은 알아요. 근데 이 삼성이 어느 나라 건지를 몰라요. 삼성이 어느 나라 거냐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구를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지구 성장의 개념이 초인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 중에 나이키가 어느 나라 거야? 미국 거야? 그럼 아디다스는? 모르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지역을 초월한 형태의 지구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번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아디다스는 원래 본사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근데 아디다스가 또 미국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왜? 이제는 나라의 경계가 흐물어진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회사 이름 자체가 외국계 기업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의해서 형성된 거냐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게 이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자, 그 다음 갑시다. 세 번째 건 볼까요? 세 번째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모든 정치인 혹은 정치 집단은 정치 권력을 지향한다. 자, 그리고 기왕에 획득한 정치 권력을 지속, 강화,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치 권력은 통제와 지지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지. 정치 권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통제와 지지. 통제와 뭐에 의해서?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자, 통제와 지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제가 정치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지는 정치 권력의 대상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 통제는 누구로부터? 통치자로부터 나온다면 지지는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치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체제는 이 개념을 빌려 구분하면 통제 의존 체제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 통제 의존 체제와 의존 체제와 두 번째 답니다. 뭐라고 나와있지? 두 번째 지지지향. 그렇지, 지지지향 체제 이렇게 나와있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딱 느낌이 이거지. 통제 의존은 얘가 좀 더 강조되는 것 같고 지지 쪽은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 얘가 좀 더 강조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갑시다.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통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통제에 대해 정치 권력 의사에 반하는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우리 지금 보면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게 나와있네요. 그러므로 통제 의존 체제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힘으로 정치 권력의 의사를 관철하는 체제이다. 아하.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통제 의존 체제가 나와있겠지. 요거는 뭘 통해서? 국민의 의사는 중시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게 통제 의존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란 자, 정의가 나와있네. 뭐라고 나와있냐?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정치 권력에 동조하는가? 자, 구성원이 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지향 체제는 국민들의 의사와 정치 권력의 의사가 일치되는 것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이게 나와있네. 지지지향 체제는 뭐하는가? 일치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물론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통제와 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 통치자의 카리스마나 대국민 선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두 유형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다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뭐가 나있냐면 통치자의 카리스마.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뭐가 있어? 대국민 선전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걸로도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저쪽으로 통제 의존하여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왼쪽 끝에 두고 통제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오른쪽 밑에 두어서 전 세계의 현존 정치 권력들의 통제와 자, 지지의 정도에 따라서 배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왼쪽 끝 부분에는 제3세계의 정치 후진국들이 자, 이게 뭐 쉬워. 이걸 그대로 이제 써줘보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중심이냐면 통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왼쪽이잖아. 맞지? 오른쪽에서 뭐 준다? 지지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쓰냐면 제3세계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거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정치 후진국. 얘네들은 주로 뭐야? 정치 후진국.
정치 후진국은 뭐 중심으로? 통제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오른쪽 끝부분은 북유럽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북유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국가들이 연속적으로 대열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각국의 정치체제 변화 과정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도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라 이 국가들은 대체로 통제 일변의 체제로부터 통제 속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체제로 변화를 거쳐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로 변화 과정을 거쳤음을 볼 수 있다. 보통 이제 어떻게 변화했다는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했다 이 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한쪽 방향, 즉 통제에서 지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가령 얘가 나와있지. 유권자의 지지에 민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전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유보되고 통제적 방식이 일시적으로만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통제적 방식으로 정치 권력이 유지되는 체제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치가 퇴보되는 경우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전시나 위기 상황인데 이때는 바로 뭐냐면 정치가 뭐하게 된다? 퇴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죠. 됐어요? 쉽죠? 이런 식으로. 네 번 따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통제 의존 체제에서는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힘들어진다. 바꿔 말하면 통제 의존 체제는 구조적으로 외부로부터 위협과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외부로부터 위협이 없다면 통제 의존 체제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군비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의 도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의로 만들어야 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상기해 본다면 통제 위주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는 구조적으로 위기 환경 속에 태동되며 또 지속적인 위기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상당히 뭐하다? 위협한 존재가 된다. 마지막에는 하나 이야기하네. 뭐 하는 거야? 통제 의존 체제잖아. 통제 의존 체제는 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국가의 위협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 보면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한다면 위협 상황, 위협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글은 크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치 권력을 두 가지로 봤죠. 뭐라고 물어봤지? 통제와 지지를 통해서 봤다. 통제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지지는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맞죠? 통제 의존 체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탈할 경우에 제재하는 것, 벌을 주는 것, 강압적으로. 자, 지지하는 경우는 지지자극적인 것, 자발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거다. 그렇지만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딱 이 두 가지만은 아니다 이거지. 또 다른 알파도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세계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통제는 제3세계나 정치 후진국에서, 그 다음에 지지 중심은 북유럽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간혹 전시나 위기 상황이 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정치 퇴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통제 의존 체제는 문제점이 위협 환경을 조성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게 우리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글쓴이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필 의도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통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답이 몇 번이 될까? 답이나? 프로블렘? 오번? 5번이 뭐야? 읽어봐, 5번.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 지향해야 할 체제를 강조한다. 아, 이거 잘못했네.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가 아니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정치 권력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5번이라고 보면 안 되지. 왜냐면 5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뭐가 더 가깝겠어?
푼다면 2번 한번 읽어봐. 정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조망한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나와 있어? 아니잖아. 뭐가 맞겠어? 몇 번이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려워. 한번 3번 크게 한번 읽어봐. 정치 권력의 유형을 밝히고 자, 정치 권력의 유형이 두 가지가 뭐가 있지? 통제지. 그래, 유형을 밝히고 있잖아. 통제는 뭔지, 지지는 뭔지.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있지? 특정 체제의 위험성을 어떤 체제의 위험성이야? 통제, 의존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다음 몇 번 돼 있어? 3번. 그게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써놓은 거 안에 항상 있단 말이야.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가장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중심하지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단락까지. 자,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다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왜? 통제 중심이니까. 통제하면 뭐하니까 제재받는다. 맞지? 자, 그 다음에 B국에서는 국민과 정부 사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추구한다. 일치하는 것을 추구한다. B국이 일치하는 걸 추구하는 건가? 일치하는 거는 어디지? 일치하는 건? 여기 보면 어디가 나있어? 일치하는 건. 지지지향 체제가 일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B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렇지. C로 가야지 맞겠지. C로. 그래 안 그래? 일치를 한다면 뭐가 되겠어? B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C. 시국에서도 전시 상황에서 통제가 강조될 수 있다 했잖아. 전시 상황이 되면 아무리 시국이라 하더라도 뭐가 일어나는가? 통제가 강화되는 정치 태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A국의 정치가 발전을 한다면 B국이나 C국 같은 체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 여기서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했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C국은 현재 같은 체제를 가지기 전에는 A국이나 B국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다. 왜? 여기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음 몇 번이 될까? 2번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 거 한번 갑시다. 비그는 공감한 학생을 보기와 같은 작품을 떠올렸다고 할 때 그 이후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를 답이냐 한번 읽어보자. 가상의 어느 마을에서 파수꾼 가는 막루 위에 올라서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고 그때마다 파수꾼은 나는 양철국을 두드려 긴장감을 조성한다. 파수꾼 다는 이리때 없고 아름다운 흰 구름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지만 순정한 다에게 마을의 질서 유지와 단결을 위해서는 가상의 적인 이리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 가상의적인 이리때가 필요하다 이거잖아. 뭐가 필요한 거야? 위협 환경을 조성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복의 상황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는 이 상황에 적용되는 거야. 그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지. 가상의 위협과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통제 의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글쓴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인 4번 한번 읽어볼까? 통제 의존 체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위기를 만드는 상황과 연결을. 자, 가상의 적이라는 게 뭐야? 고의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다 이 말이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통제 의존 체제를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적용하기잖아. 지금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회영역은 적용하기가 꼭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걸 무턱대고 풀 게 아니라 어느 단락에 있는 요소를 갖고 이야기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있는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 일단 쉬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답이 어때? 할만할 것 같아? 지금 지금 할만하지?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내가 동영상도 찍어놓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왜?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이나 단어의 뜻이나 이런 걸 별도로 설명을 더 안 해준단 말이야. 맞지? 단지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공부를 여러분들 조금하고도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공부 방식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학습이에요.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이 꼭 필요하단 말이지. 이해돼? 선생님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항상 제일 답답한 거지. 같이 들어가면 내가 옆에서 해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유럽인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한 것은 세계사의 불균형을 초래한 첫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유럽인들의 힘이 전 세계에 미치는 과정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북아프리카 상인들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아시아로 간 유럽 상인들은 수많은 이방 상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다만 후발주자인 유럽 상인들이 다시 지역 상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무력을 판매했다는 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유럽인의 걸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 자,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로 뭐 한 거냐면 진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이 진출로 인해서 뭐가 됐다. 얘네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힘. 그러니까 유럽인의 힘이 전 세계에 이제 힘이 갔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이유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이 상인들의 특징이 다른 상인들과 차이가 뭐가 있다고 했어 마지막에? 이 상인들, 유럽 상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다른 상인들과 차이점이라면?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무력을 판매했다는 거야. 자,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유럽인들의 상업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호비용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유럽인들의 상업활동.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럽인들의 사업활동을 이해하려면 그 중에 필요한 게 보호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호비용. 자, 이 보호비용이 뭐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외지에 가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로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과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보호비용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보호비용이라는 건 자신의 생명이나 뭐 하는 거야? 상품의 안정성을 보호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보호비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대는 국가가 법과 질서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위험이 크게 완화되어 보호비용이 매우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비용이 상업활동의 핵심 요소였다. 낙타 대상의 경우 운송로 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혹은 강도들에게 살해를 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보호비용이다. 보호비용은 얘가 바로 뭐야? 거기 보면 낙타 대상이라는 게 있지. 얘네들이 이제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보호비용은 위험 수준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인들은 여러 루트를 놓고 판단하여 선택했다. 자, 여러 루트야.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예를 들어 또 다시 이제 얘가 나와 있지. 뭐 보호비용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이제 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루트의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가는 겁니다. 중동 지역을 통하여 지중해 동쪽 지역까지 가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자, 멀고 불편하지만 관세가 적고 운송로 상에 있는 권력자나 광부들로부터 안전한 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멀지만 안전한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어? 비교적 가깝지만 관세를 많이 내야 되는 길. 가깝지만 관세, 세금이 많은 길. 세 번째는 뭐가 있어? 가장 가깝고 관세도 가장 적지만. 세 번째는 가장 가깝고 관세도 가장 적지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위험이죠. 거기 보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세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루트는 보호비용 측면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보호비용이 가장 비싼 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싼 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세 번째로 비싼 건 여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비용의 순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예측할 수 있나 봅시다. 한편 상인들을 공격을 당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편에서 다른 상인들의 상품을 빼앗거나 보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사업과 약탈과 강압행위가 서로 섞여 있었다.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한 대가 해적으로 돌변하여 무장이 약한 다른 상선을 약탈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유럽 선박들은 원양 항해를 했기 때문에 무장을 든든히 했고 상대적으로 무장이 허술한 현지 선박들에 비해 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무력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주요 상업 거점들을 확보한 다음 그 지역을 연결하는 해로를 장악하여 상업활동과 해적활동을 병행했다. 이들은 노골적인 약탈 행위뿐만 아니라 현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특정 항로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부하는 카르타스 제도로 체계적으로 운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포르투갈은 강력한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보호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역의 상업 세력으로부터 보호비용을 받았다. 자, 네 번째는 보호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아니고 받은 사례가 있죠. 받은 사례. 맞지? 그게 어떤 예가 나왔냐면 포르투갈 있죠. 포르투갈. 자, 얘네들은 뭘 갖고 있냐면 무력이 강력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지역 상인들로부터 받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나왔냐면 카르타스가 있습니다. 카르타스.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예라고 보시. 자, 아시아 내의 유럽 상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스테인스고르는 포르투갈의 방식이 아시아의 기존 상업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보았다. 반면 똑같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통한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의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보다 더 크게 변화를 추구한 게 바로 뭐냐면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는 거지. 자,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얘네들은 똑같이 무력을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통한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쓴 건 시장 경제를 활용한 사업, 거기 뭐지? 사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뭘 쓰는 거냐면 무력을 사용한 거지. 이런 경우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이 말이겠죠. 동인도 회사도 무력을 행사했지만 그 목적이 포르투갈처럼 약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얘네들은 주로 뭐 한 거냐면 무력을 뭐 하는 데 쓰냐면 약탈에 썼다 이 말이야. 맞지? 얘네들이 약탈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있냐? 한번 보면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교육이 얻는 이윤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통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 뭘 쓴 거냐면 무력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동인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업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소위 현지 무역이다. 이는 아시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상품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그 지역의 상품을 다시 사서 다시 다른 지역에 파는 연쇄적 거래를 말한다. 이 상업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동인도 회사 활동의 관건이었는데 스탠스고르는 동인도 회사의 이런 활동이 아시아의 현지 시장 경제 발전을 뭐했다? 촉진했다. 얘네들이 추구한 게 바로 뭐라고? 현지 무역이라는 거지. 현지 무역. 현지에 있는 물건을 다른 지역에 갖다 파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내용은 이런 거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아메리카를 진출하면서 강한 힘을 얻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업적인 걸로 갔을 때는 무력을 판매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상업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게 보호비용의 명목이었는데 자신들의 생명과 상품의 안정성 보호를 위해서 보호비라는 걸 냈는데 보호비의 방식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 중에 보호비를 내기만 한 게 아니라 받는 사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네들은 무력을 통해서 힘이 약한 상인들을 약탈하거나 현지인들이 약탈했다라고 본다면 이에 반해서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긴 했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이윤을 목적으로 힘을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더 큰 이익과 영향력을 남기게 됐다라는 게 이 글인데, 자, 글쓴이가 기업과 니은과 같이 표현한 이유를 추론하면서 기업은 뭐야? 세계사의 불균형을 초래한 출발점, 유럽인들의 힘이 전 세계에 미치는 과정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건
유럽인들의 이 진출 자체가 뭐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뭘 사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얻은 것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 찾으 몇 번일까? 3번. 그렇지. 잘하네. 한 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7번 갑니다. 위그를 읽고 A에 나타난 예를 찾아보았다. 보기에 대한 상인들의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1, 2, 3. 이 사안에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A는 어때? 멀잖아. B는 어때? 좀 더 가깝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그 다음 C 길이 있지.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가장 가까운 건 C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겠어? A지.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 문제로 간다면 이게 지금 A, B, C의 개념으로 간다 이 말이 되겠죠.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되면 위험 수준뿐만 아니라 관세나 거리도 고려해서 루트를 결정했다. A 루트는 멀고 불편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보호비용이 많이 지불해야겠군. 보호비용이 많겠어 적겠어? 가장 적으니까 다 몇 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푼다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문제 자체가. 적용이잖아. 자, 그 다음. 자, 38번 마지막입니다. 디귿과 리을의 상호팔도. 자, 뭐가 나왔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입니다. 둘 다 무력을 사용했는데 자, 1번 갑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무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역. 맞네. 교육의 이유. 1번은 맞는 거지. 자, 2번 포르투갈이야. 자, 카르타스 제도는 주요 항로의 길목을 지킴으로써 선박들로부터 통행. 맞죠? 통행료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갑니다. 동인도에서는 현지 무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네들이 중요시한 건 현지 무역이었었지. 자, 그럼 4번 갑니다. 약탈과 달리 보호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 체계적 방식이다. 얘네들은 뭘 했다고 여기 써놨지? 약탈했다고 했지. 지금 다 몇 번이야? 4번이야. 5번에 연쇄적 거래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다. 현지 무역을 통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는 거지. 다음에 몇 번? 4번이 된다 이거죠. 쌤 항상 강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왔다 갔다 버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선생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해보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 형태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잠깐 쉬고 그 뒷부분은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